제가 이 모든 지문을 아는 상태에서 편견에 젖어가지고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다 가리고 이 문장만 보고 핵심 메시지가 묻는다면 이런 거잖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가장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는 파트 6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트 5도 공부 방법이 뭔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파트 7도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독해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인지들 하고 계시죠. 저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파트 6에 관해서는요 뭔가 명확한 전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 6를 어떤 식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냐면요, 사실상 파트 5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파트 5가 뭡니까? 문법이랑 어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파트 6도 문법이랑 어휘만 점검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약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트 6에서 뭐 3, 4문제, 2, 3문제 루틴하게 틀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파트 6에서요 파트 5처럼 똑같이 문법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곧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 6에서만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파트 6를 상징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유형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 맞는 전략을 구성을 하셔서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략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기 전에요, 이 지금 3가지 파트 6에 대해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하나 언급을 할 건데요,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 이런 거였지 하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문법이 우선이 아니고 독해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파트 6에서도 그냥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 그럼 파트 5랑 똑같잖아. 그럼 시험이 스스로 개판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파트 6에서는요 무조건 독해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독해가 우선입니다. 문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파트 6도 빈칸을 맞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 빈칸이 속한 문장 속에서 답을 고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빈칸이 속한 문장만으로는 답을 고를 수 없도록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파트 6에서도 문법이랑 어휘 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요, 제가 이 딱 5가지로 쪼개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몇 문제 풀어주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 5가지 유형은 파트 6를 상징하는 유형입니다. 왜 파트 6에서만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문장 고르기는요 파트 6를 상징하죠. 파트 6 매 지문마다 한 문제가 무조건 할당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파트 6의 이 문장 고르기 유형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2, 3년 전에 찍은 게 최신이 아니니까 도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2024년도 6월달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현장 수강생들한테도 그 영상을 또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제 몰골이 말이 아니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보지 말아가고 싶은데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문장 고르기에서는 제가 힘을 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인데요, 이 133번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133번을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 넣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상식선이라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여기다가 어떤 문장을 하나 넣어야 되잖아. 그럼 어때요? 소위 말해 앞문장이 있고 이 133번 뒤에 뒷문장이 있잖아. 어떻습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다 읽고 푸는 게 유리하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모든 토익 교재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보고 적절한 문장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아까 전에 그 찍어둔 영상을 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정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앞문장 하나 읽고 그리고 뒷문장 하나 읽고 보기에 내려와서 또 요 4문장을 연속한 6문장을 연속으로 읽게 되잖아. 무조건 더 헷갈립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다 읽으면은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저같이 그래도 토익을 밥 먹듯이 하고 계속 만점을 인증하는 사람들은 토익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오히려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고 보기에 내려오면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더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죠? 앞문장만 읽고 바로 보기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앞문장만 보고 내려와서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앞문장에서 만약에 이벤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기에만 C 정도의 이벤트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됐네 하면서 이 C를 바로 타겟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휘끼리 끼워 맞추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 메시지 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기 싫은데요.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안 봤다면은 지금 영상 정지하시고요. 보고 오세요. 그게 진짜로 도움됩니다. 결국 뒷문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검사용이야. 앞문장만 읽고 A, B, C, D 내려와서 바로 정답 타겟 하나 잡아놓고 훈련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은 어떤 정도입니까? 이게 자연스럽네. 내가 방금 고른 답이 자연스럽네를 확신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도 최신에서는요, 앞문장의 단서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제 체감상은요, 90% 이상의 문제가 앞문장의 단서가 웬만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문장 읽고 뒷문장 읽고 그리고 보기 내려오지 말라고요. 앞문장 읽고 일단 바로 풀고 풀리면 자연스럽게 정답 고른 상태에서 뒷문장 검사를 하고, 근데 앞문장 읽고 안 풀리는 경우에만 앞문장 읽고 보기 내려왔는데도 뭔가 감이 안 오는 경우에만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되는 A, B, C, D에 이런 대명사나 지시어, 뭐 this나 this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지시어가 있다든가. 그리고 접속 부사가 나오잖아. therefore, however 같은 접속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있잖아. 이 빈칸 뒷문장에 이런 어떤 대명사, 지시대명사, 접속 부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또한 정답을 고르는데 강력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딱 한 질문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134번의 문장 삽입을 여기다 해야 되잖아. 문장 고르기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들어왔으면 아마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극단적으로 훈련하는 거 보셨죠? 그때 질문 그대로 하나 들고 왔거든요. 다 가린 상태에서 앞문장만 한번 읽어봐봐. 너가 이 스토우 자체가 뭐냐면은 자전거를 뭔가 보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책임이 있다잖아. 여기서 막연하게 앞문장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 물었잖아. 누가 이런다니까? 선생님 뭔가 책임이요. 선생님 뭔가 자전거요. 이렇게 한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 잘 간수해라잖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잘 보관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뒷문장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보기를 내려오셔야 됩니다. 뭐가 땡깁니까, 여러분들? 뭔가 잘 간수하라는 맥락에서 끌리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전거니까 자전거가 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A, B, C, D 읽는데요. 이 자전거 락이 뭡니까, 락. 락이 뭔가 자물쇠 같은 거잖아. 그래서 뭔가 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이런 D번이 땡겨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뒷문장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져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 못 찍냐면은 이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저작권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고 싶어도 많이 못 찍습니다. 근데 이 제 성향이 이 짧은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제 팁이 잘 들어가는 그런 지문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사실 그냥 아무 지문이나 픽하더라도 이 전략이 잘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12지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들고 와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 문제고요. 정말 다 지웠습니다. 이 133번의 앞문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이런 내용들 읽었으면 훨씬 유리했을 거고요. 뭔가 두 회사가 합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이 회사는 약 25만 개의 이런 가정이나 사업체에 뭔가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요, 약 9만 정도의 뭔가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요 정도, 이 업체는 요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A, B, C, D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뭐가 땡기는 줄 알고 계세요? 이거 기출이거든요. 화면 정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단 C랑 D가 땡깁니다. 왠 줄 알아요? 앞에 회사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어휘가 나오다 보니까 요런 게 자연스럽게 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앞에 맥락을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어휘끼리 연결하면서 소위 말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그냥 C 아니면 D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네 하면서 찍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특히나 시험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모든 지문을 아는 상태에서 편견에 젖어가지고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다 가리고 이 문장만 보고 핵심 메시지가 묻는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이 정도 하고 기아자동차는 이 정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이 회사가 각각 요 정도 서비스하고 요 정도 서비스 한다가 핵심 메시지잖아. 이 회사의 뭐 능력이나 이 회사의 캐파 같은 거 이 정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 정도 문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C랑 D를 봐봐봐. 이 두 회사까지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갑자기 뭔가 국제 어떤 파이낸셜 마켓에서 뛰어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잖아. 갑자기 해외가 왜 나오는데 맥락 연결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D번 볼까요? 얘가 갑자기 각각 업계에서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훌륭한 명성까지는 제가 양보를 할게요. 각각 업계에서 조금 어색합니다. 이 진짜 여러분들 B는 말도 안 되고요. A도 솔직히 땡기지 않거든요. 그래도 왜 제가 A가 땡기는 사람이 뭔가 지금 앞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얘들이 앞에서 뭔가 합병을 했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나왔단 말이죠. 이 합병에서 구체적인 어떤 재무 구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거야. 얘들이 요 정도 하고 얘들이 요 정도 하는데 더 디테일한 어떤 세부사항들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뉘앙스가 조금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죠? 아니 강사 당신은 잘하니까 지금 이게 땡기잖아 이런 마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만한 지문을 제가 억지로 픽했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제가 정말 농담 안 하고요. 이 지문 고르는 데만 해도 한 3, 40분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뒷문장 볼까요? 이 뒷문장을 공개하고도요. 이 세 문장이 연결된다라는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거 단서 못 잡으셨죠? 화면 정지하고 고민 좀 더 해보세요. 어떤 맥락입니까? 이 업체가 이 정도 하고 이 업체가 이 정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공동성명서에서 CEO 2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꾸지 않을게요 하면서 사실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합병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CEO들이 확정을 해주는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앞문장만 보고 맥락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럴 때 뒷문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앞, 뒷문장 다 읽고 풀잖아. 이 난이도 그냥 바로 헬입니다. 더 쉬울 것 같잖아. 더 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접속 부사는요. 제가 이제 실제 강의에서 문장 고르기만큼이나 집착을 하는데요. 접속 부사가 왜 파트 6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문제 유형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그런데 접속 부사는 뭡니까? 앞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끝내고 나서 문장이 구분이 됐죠. 분리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 문장을 말하면 좀 뭔가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접속 부사거든요. 특징으로는요. 주로 콤마가 찍히면서 등장을 하죠. 근데 파트 5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문장 안에서 빈칸을 뚫는 거기 때문에 접속 부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접속 부사가 파트 5에서도 등장하는 예외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고난도 특강에서 꼭 한번 다룰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지금 예외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파트 5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접속 부사는 일반적으로 등장하면 다 소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트 6가 어떻다고요? 문장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서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접속 부사가 파트 6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접속 부사는 어때요?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앞문장만 읽고 복이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 알죠? 왜? 말 그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게 접속 부사잖아. 그래서 앞문장 읽고 그리고 복이 내려오지 마세요. 반대로 이거는요. 바로 뒷문장 가세요. 앞문장, 뒷문장 다 읽으면서 이미 스스로가 한국어로 이게 나오겠다라는 맥락을 따셔야 돼요. 복이 막연하게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결국에 맥락을 파악하는 게 해석인데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해석 잘하면 그냥 쉽게 맞히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100%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듯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본다고 생각을 해봐봐. 관계. 이 둘 사이가 뭔가 좋은지 나쁜지 대척점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서로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같은 결인지 조금 미묘하게 이걸 통해서 결과가 나온 맥락인지 이런 관계도를 조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접속부사는요 표 암기 100% 하셔야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 인과 역접 추가해서 80%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700교재에 YBM이랑 같이 출간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단 넘어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인과나 역접이나 그리고 추가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 세 개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규과정에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더 하는 순간 수업이 너무나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런 관계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에 요런 관계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석이 아니라 앞문장이 요런 건데 뒷문장도 요런 거네. 앞문장이 요건데 뒷문장도 요런 거네 하면서 이 관계도를 보시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145번에 접속 부사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문장 당연히 읽으실 거고요. 그리고 뒷문장까지 바로 읽은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어떤 루틴을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앞에 읽었으면 유리할 겁니다. 새로운 창고가요 허락한답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비용을 아끼도록 허락한대요. 그리고 이 CEO가 말했네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때 막연하게 쫓기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금 앞문장을 한번 느껴줘야 돼. 그리고 뭔데? 이 새로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좋아진다라는 맥락이잖아. 굳이 막 효율적으로 일하고 비용을 아낀다까지는 안 해도 돼요. 새로운 게 생기니까 더 좋아지네 맥락이죠.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보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바로 마무리입니다. 왠 줄 알아요? 맥락이 어떤 맥락이 두 개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잘 요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우리에게 연락을 취하는 에이지아의 고객들의 수요를 더 잘 맞추겠다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맥락은 파악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더 좋아진다라는 맥락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뭔가 추가되는 계열이죠. 동시에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겠죠. 보기에서 가능한 게 뭡니까? at the same time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추가 계열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은 또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접속 부사는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132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문장을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을 거라서 보기를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써먹을 거예요. 앞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결정할 거야. 너의 주문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 이런 거였어요. 네 주문에 뭐가 일어났는지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맥락이었고요. 그리고 뒤를 봤다. 이게 took가 take의 과거인데요. 사형식입니다. 이 배송업자한테 이틀이 걸리게 했대요. 내 전화 다시 콜백 해주는데. 막연하게 해석만 한다면 분명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봐라? 관계를 파악하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가 파악해줄게. 내가 알아봐줄게 맥락이었지. 근데 뒷문장이 뭔데? 이틀이 걸렸네? 앞에 어떤 느낌이 조금 났다? 내가 지금 바로 해줄게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이 두 개 관계가 어때요?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늦게 되는 느낌이잖아. 그런 관계도를 봤을 때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역접 느낌이죠. however 계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라는 뜻의 역접을 나타냅니다. B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분명히 의문을 품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이 B번도 사실 역접 느낌이 조금 있고요. D번도 역접의 대표잖아.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뜻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ETS 기출을 펼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단편적으로 한 지문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카페가 있는데 1층은 이런 뭔가 활기찬 분위기예요. 반면에 2층은요 뭔가 좀 더 아늑한 분위기예요. 뭔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거까지 점검을 하세요. 파트 5의 시제와 파트 6의 시제 문제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출제 패턴 자체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막연하시면 안 돼요. 파트 5는요 정말 명확하게 단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yesterday면 과거 시제, tomorrow면은 미래 시제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트 6는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마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빈칸에 시제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앞, 뒤, 즉
빈칸이 속한 문장의 앞, 뒷문장의 시제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넓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지문을 관통하는 시제를 자꾸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과도 연결이 되냐면요. 처음에 만약에 글 작성일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글 작성일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첫 번째 문장의 시제를 확인하는 습관, 버릇을 가지시면 되게 유리합니다. 즉, 이게 지금 명령문이네? 과거 시제로 시작을 하네? 현재 시제로 시작하네? 뭔가 미래 느낌이네를 받아주시면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문 전체에 계속 흩뿌려져 있는 시제가 뭔지를 확인하시다 보면요. 파트 6의 시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파트 6의 시제 문제는요. 출제위원들이 할당하게 되어 있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도 흘려들을 수 있잖아. 파트 5 시제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제 말을 헛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트 6에서만 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서를 주지 않고도 낼 수가 있잖아. 지문 전체에 흩뿌려 들 수가 있으니까. 131번의 시제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글 작성일 정도는 한번 간단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왜 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요 날짜에 뭔가 이메일을 쓰네요. 받아주세요. 제 사과를요. 요렇게 너한테 더 빨리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시작을 하는데 주어 I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아까도 사실 보긴 했는데요. 너의 주문에 일어났던 것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준다는 느낌이잖아. 앞으로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be going to는 미래, 거의 will이랑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것도 미래 느낌이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 혹은 또 정해진 미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답을 고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빈칸에서 자꾸 뭔가 찍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톤이 갑자기 올라오는데요. 지금 옆에 수강생들이 자습하고 있거든. 자꾸 빈칸이 끝난 문장에서 정답을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틀리시는 거예요. 좀 더 가셔도 돼요. 얘가 지금 내가 이미 네가 뭘 했는지를 알아봐주고 있는 건지 앞으로 알아봐줄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좀 더 가다 보면은 이게 이틀이 걸렸어. 과거 시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 있잖아. 정보를 들었어. 과거 시제가 보이고요. 결국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알아봐줄 게가 아니라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계열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 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대명사 지시형 문제 당연히 파트 5에도 나옵니다. 근데 특히나 대명사 문제는요. I, my, me, my, myself가 보기에 떠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파트 6에 나오는 어떤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트 5는 한 문장 안에서 뭔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자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어 자리면 주격, 명사 앞이면 소유격,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이나 제기대명사 이런 타깃이잖아. 자리 싸움이거든. 이 파트 6의 대명사 문제는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앞 문장에서 끝날 거 아니야 문장이. 앞 문장에서 어떤 명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빈칸이 뚫리는데 여기서 받아줄 만한 어떤 대명사가 뭔지를 이해하는 즉 파트 6의 특화된 문제의 유형입니다. 왜? 여러 문장을 흩뿌린 상태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뭘 말하는 거냐면요. 마침표가 있기 전에 어떤 마지막 명사 단어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 빈칸이 뚫리면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낚시입니다. 낚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앞명사가 바로 이거 있으니까 이걸 받아주겠지. 이게 단수니까 이실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문장에서 해석상 뭘 받아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명사가 아니더라도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대명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지문에서 띄워드릴 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2번에 말 그대로 대명사 문제, 경문제죠. 이거 받아줄 만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어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제를 아까 확인하라고 하듯이 지문 전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가 어떤 글을 적는다고 쳤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요 할 수도 있고요.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학원을 퉁칠 때는 우리는요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3자 입장에서 김재욱 토익학원은 할 수도 있잖아요.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우리의 환자는 하면서 우리를 주어로 이미 잡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지문을 관통하는 게 우리는 이래요 하면서 뭐 당신을 막 이렇게 언급은 하긴 하지만 뭐 당신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데요. 당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이 우리로 사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our goal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our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한다면은 앞문장에 당연히 이런 us만 봐도 괜찮긴 합니다. us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 저는 이 첫 문장에 we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전체를 우리라는 게 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명사 외에 지시어를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주어 자리 각도를 이미 잡아줬고요. 주어가 될 만한 아이들이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는 앞문장에서 뭔가 얘를 받아줄 만한 타겟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앞문장에서 뭐가 단서가 되던가요? 앞에 단어 이 features라고 해서 복수 받아준다라는 거 보입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앞문장에서 해석을 통해서 어떤 명사를 받아주는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느끼셔야 돼요. 이거 파트 6에서만 내는 문제 유형 느낌 듭니까? 앞문장을 연결하는 제가 실타래 문제라고 하죠. 앞문장에 이 단어를 연결하고 요 단어를 또 연결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4번의 대명사 문제가 뭐 실타래성이 있다고 했잖아. 앞에 어떤 거를 그 다음 문장에서 받아주고 요거를 그 다음에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실타래처럼 자꾸 연결하는 게 파트 6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이셨죠? 어휘 문제도 비슷합니다. 파트 5는 말 그대로 이런 실타래가 아니라 한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어휘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근데 파트 6는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지문에서 자꾸 이런 어떤 맥락의 어휘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대부분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빈칸이 속한 문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냐면요. 그냥 찍고 넘어가거든. 그냥 맥락상 아이 왠지 이거 같은데 하면서 찍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래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휘 문제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초반부 문제가 있고요. 후반부 문제가 있는데요.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서 어휘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빈칸이 속한 문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이후의 문장의 어떤 어휘를 보고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반부, 특히나 뭐 마지막 네 번째 어휘 문제가 있잖아. 그럼 이미 언급된 어떤 단어를 그대로 받아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맥락상 보면서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137과 138에 둘 다 어휘 문제가 나온 거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어휘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속한 문장만 보고 풀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맥락 파악이 이루어져서 어떤 맥락을 연결하는 어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 박스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부품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지금 분실되거나 없는 부품이잖아. 그래서 요런 맥락을 파악한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가 만약에 어떤 걸 받지 못한다면이 나오죠. 뭘 받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막연하게 막 해석하면서 리포트를 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결을 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파트 6는요. 그래서 이런 추적 번호가 담긴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뭔가 공지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A가 되겠습니다.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한국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고하는 느낌의 디테일한 서류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136번이 속한 여기서부터 해석을 시작한다면요. 이거 못 맞춥니다.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결국에 어떤 뭘 포함한다, 새로운 뭔가를 포함한다를 이해할 만한 어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앞문장에 회사가 이 구역 빌딩의 외관에다가 뭔가 improvement를 할 거라는 내용이 나왔거든. 외관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이 새로운 어떤 뭔가를 받아주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받아줄 만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윈도우즈 창문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실타래처럼 연결해서 맞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 뭐 앱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앱이 방송국의 이 방송 범위죠. 보도 범위를 우리가 coverage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찍은 사람이 있죠. 찍어서 여러분들 아마 맞히셨으면요. 운이 좋은 거다. 그래서 매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파트식스 풀 때마다 두세 개씩 틀려요. 왜? 찍고 있잖아. 확신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찍지 마시고요. 어휘 문제가 1번, 2번에 나왔을 때는 뒤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찝찝한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뒤로 가세요. 근데 이 방송 보도의 커버리지를 뭐 대체하다, 교체하다, 뭐 빼내다 이런 뜻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건 좀 어색한 것도 있지만. 근데 왜 보충하다가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 이 앱을 사용하랍니다. 교통뉴스를. 너가 만약에 TV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이 앱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볼 수 없다면은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 앱이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더해주는, 보충해주는 느낌이 여기 문맥에서 낮기 때문에 정답을 찍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까지 파트 6를 상징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거 외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미친 듯이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뺀 거는 뭐냐면요, 파트 6의 문법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법 문제는 사실상 파트 5의 문법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6를 상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파트 5 풀듯이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랑 몇 개 안 봤죠? 팁 엄청 좋네 하고 넘어가셔봤자 여러분 거 아닙니다. ETS 기출문제집 찾아가지고요. 훈련 미친듯이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랑 이미 같이 하셨던 수강생분들이라면요. 그래, 재옥쌤이 이런 거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연습하겠다.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요. 파트 6를 어떻게 리뷰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